요즘도 한일 관계가 굉장히 뜨겁죠. 뭐 독도 문제라든지 또 뭐 위안부 소녀상 걸린 문제라든지 심지어 그 올림픽에 우리가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일 관계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1300년의 역사전쟁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지금의 한일 관계 문제가 일본의 제국주의 또는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그 근원을 소급해 올라가면 그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300년의 역사전쟁 이러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그 역사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현격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뭐 가깝고도 먼 나라. 이거는 가깝다는 데 방점이 있기보다는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한일 관계가 좀 더 이웃 나라로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리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한 벌 옷 정도 거리에 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가까운 나라라는 얘기인데, 지리적으로 원래 그 수나라가 양쯔강 이남을 정복해 내려갈 때 그때 사용했던 표현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시진핑이 일본과의 관계를 또 이리대수의 관계다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봉합하고 극복하면서 뭔가 전략 관계를 만들어 가자 할 때 이제 쓰기도 하는데, 더러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리대수라는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일 국교 수호 이후에 일본의 그런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되지 않은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리대수의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러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항상 뭐 이렇게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적어도 부정적인 데서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넘어가자 할 때 이리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를 대략 이제 고대 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지금까지 본다면 한 1300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일 관계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 두 나라 관계가 어땠을까? 우리는 뭐 평화로운 관계가 많았을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시기가 길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는 서로 좀 무관심했다. 이게 뭐 평화로운 관계라기보다도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거를 좀 평화로운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고, 한국은 중국밖에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했고, 이제 그럼에도 통일 신라 이후의 일정 기간, 또 고려 초기의 일정 기간, 또 조선 초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 막구가 들어서고 또 뭐 한 200여 년 이런 관계는 상당히 이제 설린 관계, 평화로운 이제 공존의 관계.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외교 정책으로 아예 이제 교린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웃과 동등한 관계에서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예 외교 정책으로 표방을 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그 많은 그 전쟁과 갈등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여말 선초의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그 왜구들에 의한 침범, 노략질이었죠. 그 횟수가 뭐 차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임진왜란,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는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일제 그 식민 지배.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식민 지배를 경험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있을 수 없는 커다란 이제 한일 관계 갈등, 우리 상처가 생겼는데 이것이 잘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친구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 일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식민 유죄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또 제도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일제의 제도 그대로 이제 답습한 게 많고요. 이제 뭐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은 바로 또 이제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 또 이제 6.25 전쟁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 한일 관계 청산이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남북 관계의 대결, 또 이게 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대결 냉전 체제 속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초래된 측면도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같은 2차 대전 전범국 중에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연합국과 소련이 동시에 진주하면서 독일이 분단돼서 이제 그 어떤 혹독한 이제 전범 국가로서의 이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전혀 그런 것을 이제 미 군정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분단은 일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제 행운이었고 전전 제국주의 체제가 일본도 청산이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 버린 거죠. 요즘 툭하면 일본 정치인들이 그 야스쿠니 전범들을 그 합사한 그 신사를 이제 참배하는 문제가 참배를 안 하면은 무슨 공물을 헌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베 신조가 지금은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를 참배하면서 침략의 정의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침략이라고 정의하지만 자기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다시 식민국가로 되돌아가겠다. 군국주의 국가가 일본은 목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과장되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일본은 현재 이제 정복 국가로서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헌법에 군대를 명백하게 가질 수 없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라고 하는 정식 군대가 아닌 군대를 유지하는 속에서도 인력 국방비가 지금 우리보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그런 만큼 일본이 이제 아베 신조나 이 자민당 정권에서 계속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또는 정상적인 국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일본이 이제 제대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한국이든 전쟁을 이제 하겠다. 그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베라든지 이 뿌리가 철저하게 100여 년, 150년 정도 이상 소급해 올라가는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피에서 피로 이어지는 그건 지역, 집안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아주 독특한 일본 그 정치의 후진성이 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반도체 소재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거의 경제 전쟁이라고 한판 붙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몇 가지 소재 부품을 일본이 수출하지 않겠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일본에 상당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또는 그 정치인들의 정서가 뭐였냐면 한국을 굉장히 취약한 나라로 봤어요. 이제 소재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은 한국 반도체가 엄청난 괴멸적 타격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더 대립이 심화돼서 금융 문제까지 일본이 옥죄면은 심지어 삼성 같은 큰 기업도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 일본에 유명한 그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신정한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150년 전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반도 침략에 대한 어떤 논거를 삼은 게 정한론인데, 지금에 와서 이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신정한론이 등장한 겁니다. 이 언론이 주류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쿄 대학의 다카하시 데스야라고 하는 교수는 지금 많은 이 보통의 일본인들의 의식도 문제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나 선조들의 문제야.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보통 사람들의, 국민들의 정서는 이것은 무의식적 식민주의다. 지금의 단계에서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타쿠라고 그래서 자기 문제에만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일본에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일본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역사적 무관심, 이런 것 속에서 그러한 이제 아주 극우적인 일본의 이제 보수 이제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민 주제 미청산이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과도 일정의 연관은 되지만 독도 문제는 또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영유권이 이제 일본 거냐, 한국 거냐, 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놓은 거는 식민 지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터무니가 없죠.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났죠. 스페인에서 그 박물관장이 1700년대에 나온 고지도를 보면서 독도가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거는 당신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다. 1700년대에 당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지도 제작자가 그린 지도인데요. 독도와 울릉도가 두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독도라는 표현, 또 일본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이제 계속 명칭이 또 변해 왔어요. 그 전에는 마시야마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그 독도 이전에는 석도라는 표현도 썼고 또는 우산도라는 표현도 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럼에도 그 지도를 누구라도 전문가가 보면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딱 그려져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일본이 여전히 그 독도를 자국의 이제 영토로 주장하고, 영토 박물관이라고 전시관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에 가면 거기에 독도를 북방열도 뭐 센카쿠 뭐 이런 데 같이 해서 이제 자국의 영토로 표시해 놓고 있고, 또 일본 지리 교과서에서 지금 다 중고등학생들한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일 관계를 더 복잡하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실을 그저 알아서보다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서 사실에 바탕하고 있고, 또 이제 반일
또는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건강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족주의라는 거는 이제 근대 민족국가의 산물인데 우리는 또 일제 식민 지배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가 더 형성되고 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식민 지배가 제대로 유죄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토착 외구란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친일주의가 등장하는데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경제가 발전했더라.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에 조선시대에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체제에 비해서 굉장히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 건데 사실 그걸 또 이면을 뜯어보면은 일제 35년이든 6년이든 그 기간 동안 겨우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2%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전후의 경제 성장 이런 걸 비추었을 때 그 식민 지배의 혜택을 은덕을 엄청나게 입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이제 실증주의 굉장히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실사구시적으로 연구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의 이제 근대화를 이룬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또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군의 학자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숫자까지 통계까지 내서 이제 근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터무니없는 거다 하는 또 이제 반론을 많이 받았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으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전근대성, 이거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고 그래도 우리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과 무당 이런 거를 믿는 사람 형격 간 이제 차이가 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듯이 이제 한국인의 어떤 인지 단계를 샤머니즘 단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집단적인 거짓말의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일본을 악의 종족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규정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연구까지 했습니다. 뭐 고고학, 문화인류학, 뭐 심지어 이제 그 인지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우생학적으로 주장하면서 세계 침략의 정당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본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해서 이제 한국 민족에 비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호소이 하지메라고 하는 그 식민주의자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의 피에는 우리가 피는 빨갛지 않습니까? 거무스름한 피가 흐른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이제 그 식민 지배를 정당하기 위해 별시호를 다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을 굉장히 우생학적으로 열등하고 또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것이다. 저는 뭐 정말로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반한 종족주의가 문제다.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일제 식민 지배, 이제 그때부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화가 됐지만 그
뭐 훨씬 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되는 것은 정한론 논쟁이 일어나는 게 1973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 일본이 이제 그 군함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그 다음에 그냥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를 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한반도는 끊임없는 외적의 그 침략을 받았다. 그 외침의 횟수가 무려 뭐 900회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뭐 들어오셨을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거 가지고 하면 900회가 좀 넘는데, 그 중에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쉽게 넘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은 뭐 큰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주 쪽에서 침략이 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930여 회 정도 중에서 무려 700회가 넘는 횟수가 일본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아마 이 숫자를 보면 모든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비율이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물론 그 중에는 뭐 큰 전면 전쟁이라기보다도 이제 700회가 넘는 속에서 650회 정도가 외구의 침략이었어요. 외구의 침략. 그런데 외구의 침략을 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뭐 배 한두 척이 와서 이렇게 침략한 경우도 있지만 수만 명이 쳐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을 거의 휩쓸고 다닌, 그래서 아마 그 이성계에 의한 황산대첩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최영이라든지 최무선이 진포,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뭐 이제 화약을 가지고 외적의 선단을 무찔렀다. 또 이성계 황산 전투는 뭐 어디냐면 지리산 속이거든요. 지금의 남원, 운봉. 그러니까 그 내륙까지 왜구들이 노략질을 하고 다닌 거죠. 자, 이제 그렇듯이 이제 작은 집단에 의한 침략도 있고, 큰 대규모 거의 준군사 집단에 의한 침략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 의한 침략이 그렇게 굉장히 많았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통일신라를 전후로 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삼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신라라는 나라로 이제 통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해서 조금 앞서서 중국은 수나라에 의한 통일, 그를 바로 이어서 당나라가 이제 통일국가를 계승하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 신라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기 조금 전에 이제 고대국가, 그 작은 지역국가에서 통일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일본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도 그때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라는 개념도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황이라는 집단이 다른 종족 집단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현인신 개념,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다 천황은,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당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선진 국가니까 이제 모델이 되는데, 당나라 체제를 신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도입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율령국가라고 하는데, 율령국가라는 거는 뭐 법률자잖아요. 국가를 기분의 예세가 아니라 어떤 그 제도를 정비하고 그 형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 통치를 하고 이제 역사를 이제 만듭니다. 역사책을.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게 소중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뭐 당나라를 침략해서 동아시아를 평정은 못할 테니까 일본이라는 섬나라 이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것을 좀 과장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초기에는 신라와 통일신라와 일본이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나라의 엄청난 세력 구성한 당나라의 공동 대응에 대한 필요성, 신라 입장에서도 당나라와 싸우면서 고구려 옛 땅을 상당한 부분을 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후 일본이 위협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라도 적극적으로 일본과 화친하려고 그랬고, 일본도 이제 막 통일국가로 이제 등장하고 정비에 관한 속에서 신라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갈등의 폭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서로 일본이나 신라나 어떤 이제 중국 체제를 들어오면서 소중화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났거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신라를 뭐라고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하냐면 사신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신이 오갈 때 외교 문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큰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이런 식의. 그래서 일본은 신라를 번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지금 이제 지금은 현이지만 그 도쿠가 맞고 이런 때 그 작은 지방을 이제 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등한 국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래의 나라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게도 그런 인식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컴플렉스에서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섬나라라는 컴플렉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일본하고 백제와 일본이 사이가 좋았고 백제 부흥을 위해서 일본이 지원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강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한 2만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일본이 거기에서 이제 크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패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쳐들어올까봐 성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방 호족들도 본때기를 보이면서 통일국가를 그래야만이 이 방어를 제대로 하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괴멸적 패배를 당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컴플렉스 이 부분이 그 당시 일본은 또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군사력은 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후진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었죠.